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중학교까지 영어를 공부를 하시고 올라오셔서 올해 3월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보셨잖아요, 3월에요. 물론 그 전에 연습을 하신 분들도 뭐 많이 계시겠지만 중학교 때 체험하셨던 텍스트랑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를 대비를 하시면서 지금 영어 텍스트 가지고 씨름을 하고 계실 텐데 영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문장의 내용들이, 지문의 내용들이 굉장히 개념적이고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절반은 해답이 나와 있는 시험이잖아요. 우리 내신 시험이. 왜냐하면은 영어 텍스트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해석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 해석을 조금 더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영어 점수를 높이는 발판으로 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보통 한글 해석 그냥 몇 번 읽고 지나가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또 영어 해석을 하면서 막혔던 부분들을 한글에서도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면 영어 학습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기 올려놓은 이 한글 업로드 파일을 한글 텍스트를 출력을 해서 갖고 계시면서 거기다가 본인 나름대로 메모를 하면서 듣는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도구가 크게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여기다 일일이 다 쓰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저의 말에 다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본인의 그 설명이 적힌 저의 설명이 적힌 완전한 텍스트를 갖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2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유전자 편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전자 편집은 아마 유전자 복제, 유전자 조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유전자 조작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 유전자 변형의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요. 자, 이 유전자 편집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이 되겠어요. 자, 유전자 편집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다고 가정하면 일단 유전자 편집이 유전자를 심하게 많이 바꾸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거다라고 이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로운 유전자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인생에 가능한 한 가장 이른 단계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 변이를 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다. 자, 어떤 산모가 아이를 가졌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돌연 변이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안전하다고 이제 입증이 됐으니까 그것을 이제 교정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지만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약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시작을 하네요. 일단 배아의 돌연 변이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변형, 아까 이 교정이라는 말이 있었죠. 교정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면 정상적인 유전자를 더 우수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유혹이 생길 거다라고 했죠. 아까 교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교정을 넘어서 조금 더 우수한 유전자를 갖게 만들자라고 하는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유혹 때문에 이제 결국은 유전자 편집에 단점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평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을 시작해야 할까? 자, 아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유전자로 교정하는 건 좋은데 이제는 이 태어나지도 않을 아이의 평생 건강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유전자 편집을 하는 게 과연 온당한 판단일까라고 하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더 강한 체력, 향상된 인지 능력 같은 유익한 특성을 부여하거나 눈이나 머리카락 색 같은 신체적인 특징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 자, 점점점 이제
점입 가경입니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평생 건강을 보장을 하는 것까지도 조금 봐주겠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강한 운동선수와 같은 체력, 그 다음에 뭐 IQ 180 이런 엄청난 인지 능력을 준다거나 나는 파란 눈을 갖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예 눈을 파란색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 업그레이드의 유혹이 이제 많이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완벽에 대한 추구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완벽에 대한 추구. 결국은 이제 유혹이 나은 거죠. 유혹이 선을 넘을 때 추구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미끄러운 경사길을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이 미끄러운 경사길이라는 것은 결국 말하면 그 유전자 편집을 업그레이드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우수한 특성을 유익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용 내지는 남용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 도달할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유전자 편집을 유혹에 못 이겨 더 우수하고 또 더 우수하고 이러한 유전자로 바꾸기 시작하면 결국은 괴물 같은 그런 사회 현상이 빚어질 게 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얘기하면은 약간 경고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과학은 과학에 대한 얘기네요. 불확실성을 줄이는 과정이다. 자, 여기서 두 개의 키워드는 과학이라는 거하고 불확실성을 이 두 단어가 되겠죠. 자,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자연계에 대한 확실한 사실들의 모음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확신이 있죠. 과학적인 원리나 설명들은 세상 변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확실한 사실들을 모아놓은 거다. 자, 예를 들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그 다음에 DNA가 뭐냐? 유기체의 정보를 담고 있다. 불변의 진리들이죠. 자, 그런데 약간 좀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이 과학의 실제를 배우기 시작한 때야 이러한 각각의 사실이 많은 관찰이나 실험을 바탕으로 한 연속적인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힘들게 얻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과학을 조금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얻어졌구나.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왜 계속 아래로 떨어질까? 추론을 하다가 관찰하고 또 계속 실험을 통해서 아주 어렵게 얻어진 그러한 원리나 사실들이죠. 자, 근데 이러한 과학적인 과정이 지식의 조각을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조금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설을 세우고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논리적 추론을 과정을 거쳐서 과학적인 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어떤 지식의 조각을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확실성,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그 인식의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따라 그 과정이라는 것은 무슨 과정이냐면은 그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줄여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따라서 주어진 어떤 지식의 조각에 대한 불확실함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과학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줄여졌는가 하는 그 과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자,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사과가 나무에서 어떻게 떨어질지 꽤 확신하지만 난류 유동에 대한 이해는 한 세기가 넘는 노력 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연구로 남아있다. 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 이 지식의 조각, 이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뭐냐면 불확실성이 하나도 없는, 불확실성이
0%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 위치예요. 하지만 난류 유동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불확실성 거의 100%의 그런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조각이냐에 따라서, 어떤 지식이냐, 과학적인 지식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불확실할 수도 있고 또는 거의 불확실성이 없는 그러한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것이 과학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은 배려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배려하는 관계, 남을 배려해주는 관계, 또 내가 배려받는 관계, 그것이 타인과 나를 동기부여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내가 동기를 받는 그 경우가 나옵니다. 자, 부모나 교사나 상사 그리고 코치가 나와 관여되어 있고 나와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배려한다고 여겨질 때 그렇게 배려받는 사람들, 우리들은 더 행복하고 동기가 부여된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만이 아니라 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꼭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우리랑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래나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관계성에 대한 요구가 충족될 때 관계성에 대한 욕구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주고 나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욕구가 충족이 될 때, 그리고 동시에 자율성과 유능함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이것도 어려운 말이네요. 이와 동시에 나에 대한 자율성과 유능함에 대한 지지 및 지원이 제공이 된다면 내가 너 한번 이거 해봐라.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뭐가 생기느냐? 동기가 생기고요. 그 동기를 내면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추구하려고 할 때, 목표가 있을 때 이런 주위에서의 따뜻한 관계와 또 자율성과 유능함에 대해서 지원과 응원을 해준다면 그 목표에 대한 동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목표는 나의 것이 되는, 내면화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자극이 된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이제 내가 동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관계가 또한 역시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목표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했을 때도 그 사람과 나와의 어디 있죠? 그 배려해 주는 관계, 배려해 주는 관계, 영어로는 caring relationship이라고 돼 있어요. caring relationship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려고 할 때, 이제 내가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할 때, 세 가지 경우가 있네요. 첫 번째, 내가 동기를 받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동기를 부여해 줄 때, 그 다음에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려고 할 때, 이때도 타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일은 아까 그 배려해주는 관계를 다른 사람하고 맺는 것은 장기적인 지속에 중요할 수 있다. 뭐를 지속하는 거죠? 그 뭔가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지속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랑 함께 운동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전화해라. 자,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동기부여를 나한테 해야 되겠죠. 그때도 친구를 불러서 같이 운동하면 내가 오래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도 역시 내가 부르는 친구와 나와 그 caring relationship, 배려하는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선뜻 와서 같이 운동에 참여해 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도전에 맞설 때 그들을 위한 버팀목으로 그곳에 있어라. 평소에 이런 관계를 맺어야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할 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전부 다 이 배려하는 관계가 다 베이스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경우 전부 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갈게요. 자, 요번에는 소리내어 읽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리내어 읽기. 자, 우리가 뭐 어떤 글을 볼 때 그냥 요즘에는 다 조용히 그냥 보죠. 뭐 줄을 치기도 하지만 소리내어 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소리내어 읽으면 뇌 연결 구조를 강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우리 보통 MRI인데 이거는 이제 MRI의 어떤 특수한 또 분야인가 봐요. 같은 현대 뇌 스캐닝 기법은 소리내어 읽는 것이 두뇌 여러 영역을 밝혀준다. 아래 보면은 뭐 강화시킨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어려워요. 발음과 발화된 반응의 소리를 듣는 것과 연관된 영역에서 강렬한 활동이 있다. 그리고 이 활동은 더 많은 두뇌 능력을 위한 여러분의 뇌세포의 결합 구조를 강화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내가 무슨 글을 읽을 때 이제 소리를 내잖아요. 발음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발화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발음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발화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뭔가 그 글을 읽을 때 나의 반응을 말로 해보는 거가 발화된 반응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리를 내는 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소리를 내는 것,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내는 것에 소리를 듣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그 소리를 또 듣는 것. 이것과 연관된 영역, 무슨 영역을 가리킬까요? 이거는 뇌 영역을 가리키겠죠. 당연히 뇌 영역. 글씨가 좀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도구가 조금 좋지가 않아서요. 연관된 뇌 영역에서 강렬한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우리가 뭔가를 소리내서 읽고 또 읽은 것을 듣는 것과 관련된 뇌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 강렬한 활동이 있습니다. 언제 그 활동이 있게 될까요? 내가 소리내서 읽을 때 그 활동이 생기는 거죠. 활동이 있게 되고 그 활동은 더 많은 두뇌 능력을 위한 여러분의 결합 구조를, 뇌세포의 결합 구조를 강화시킵니다. 이게 아마 시냅시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영역에 강렬한 활동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어 읽게 되면 뇌세포의 결합 구조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뇌세포가 그 뉴런들이 서로 결합 구조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결합 구조를 강화시켜서 결국은 더 많은 두뇌 능력, 브레인 파워라고 돼 있죠. 두뇌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인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소리내어 읽기의 그 장점 또는 뭐 혜택이 나와 있고요. 결국 그 좋은 결과는 뭐냐면 뇌세포의 결합 구조를 강화를 시켜준다. 그리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점은 뭐냐면은, 자, 소리내어 읽는 것은 대중 말하기 능력을 발전시킨다. 남 앞에서 말할 때 평소에 소리내어서 읽는 연습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남 앞에서 말을 더 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단어를 읽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단어를 읽는 것은 빨리 읽거나 말없이 읽을 때는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일이죠. 자, 특히 어린이는 소리내어 읽도록 장려돼야 된다. 왜냐하면 뇌는 노래 부르기, 이것도 소리를 내는 거네요. 그 다음에 만지기, 이것도 뭔가 감각을 내가 외부에 표출하는 거죠. 소리내어 읽기와 같은 긍정적인 자극으로 만들어진 뇌세포의 결합을 통한 학습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뇌는 이러한 밖으로 소리를
지르고 촉각을 사용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그 뇌세포가 더 결합을 갖게 되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 뇌세포의 결합 구조를 강화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더 잘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내어 읽기가 갖게 되는 두 가지 이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학습에서 또한 그게 어떤 결국은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그렇게 세 가지 이점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좀 어려웠었어요. 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9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루틴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루틴은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루틴이잖아요. 아침에 꼭 이제 이제 직장인들 보면은 업무 시간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신다거나 이런 게 루틴인데, 이제 경기할 때도 이거는 경기 전 루틴을 얘기합니다. 경기 안에서 하는 루틴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EPL이나 이런 데 축구 경기 할 때도 보면은 선수들이 한 20분인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을 돌린다거나 슈팅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루틴을 갖게 되죠. 자, 이렇게 경기 전에 하는 루틴은 경기를 위해서 뭔가를 조정하고 또 경기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들어가 봅시다. 자, 경기 전 루틴은 운동선수가 경기 조건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경기 조건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경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자, 얘들이 나오니까 한번 그때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배구 서브 루틴이 나옵니다. 배구 서브를 그냥 볼을 토스를 하고 그냥 바로 때리는 게 아니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튕겨보죠. 자, 그게 이제 서브에 있어서 이제 루틴입니다. 공을 튕기는 것은 서브를 하는 선수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데, 자, 공의 상태가 어떤지, 바닥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자신의 근육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정보는 이 사람이 서브를 적절히 준비할 수 있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러한 정보들이. 자, 탁 튀겨봤더니 공이 바람이 충분치 않다. 그럼 바람을 더 넣고요. 근육이 뭔가 좀 여기가 잘 기능을 안 한다 그러면은 빨리 가서 시합 시작하기 전에 근육을 풀어준다거나. 자, 이렇게 경기에 이제 조정과 적응을 위해서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루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자, 루틴은 선수가 그러한 평가, 여기서 평가는 정보랑 똑같은 말이에요. 평가에 기반해서 또는 특정 경쟁 목표에 따라, 자, 특정 경쟁 목표에 따라 준비 상태를 조절하고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조절을 하게 해주고요. 아까 근육 상태에 따라서 근육을 풀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미세하게 조정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정 경쟁 목표에 따라서 또 이런 걸 하게 된다. 자, 첫 번째는 평가에 기반해서 하게 되고, 조정을. 두 번째는 특정 경쟁 목표에 따라서 하게 된다. 만약에 이번 시합의 목표가 글쎄,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 되겠지만 비기기이다. 비기기만 해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주 세게 조정하지는 않겠죠. 예.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되고 상대는 무지하게 강팀이다. 자, 이러한 이제 특정한 경쟁 목표가 있다면 그러면 상태를 조절하고 미세 조정하고 이러한 과정이 훨씬 더 치밀하고 강도가 높아야 되겠죠. 이러한 적응은 조정하고 사실은 거의 쌍둥이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경쟁 상대, 경기 상황 또는 내적 영향에 대한 조정을 포함합니다. 뭔가 이제 경기에 적응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적응에는 여러 가지 조정이 포함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부상을 당했다거나, 그 다음에 경쟁 상대가 어떤지, 또 경기 상황은 어떤지, 뭐 그쪽 그 홈구장이 아닌 상대편 구장에 갔는데 여러 가지 뭐 응원이 막 너무 시끄럽다거나 이런 경기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적인 상황, 뭐 나의 심리적인 상황, 우리 팀의 어떤 뭐 내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다 조정을 해야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주용 차의 경기에 대한 예를 들게 됩니다. 경주용 자동차의 엔진을 이제 한번 시합 전에 몇 바퀴 돌아보고 이제 조정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뭐냐? 뭐 트랙이 얼마나 뭐 젖어 있는가? 아니면은 뭐 약간 울퉁불퉁한 지점이 있는가? 기온, 날씨의 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듯이 루틴은 적절한 수행을 해내기 위해 경기의 모든 구성 요소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30번은 홍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홍보는 지금까지는 뭔가 좀 약간 그 과장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건을 팔면 그만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 상품 정보를 명확하고 정직하게 전달하는 게 홍보다. 자, 프로모션. 여기서는 홍보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소비자 심리를 다룬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한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제품은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강요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신뢰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명한 마케팅 담당자는 프로모션이 또는 홍보가 가능한 가장 명확하고 정직하며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옛날에 무언가를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속이려고, 여기 영어로 fool이라고 돼 있죠. fool. 속이려고 홍보를 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소비자가 정말로 원하지 않았거나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에 장기적인 효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한 번 속은 소비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relate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relate. 그래서 판매에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당장은 팔았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 대신에 마케팅 담당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진가를 가장 인정할 것 같은 소비자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물건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명확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 앞에서 나왔던 거죠. 이거랑 같은 거예요. 정직하게 홍보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케팅 담당자는 잠재적인 소비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까 1번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도달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쉬운 내용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자꾸 나오네요. 자, 31번은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철학자죠, 철학자. 그 스승은 소크라테스죠.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형상. 그 폼이라고 하는 폼. 그 다음에 이데아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데아. 자, 이 플라톤의 형상에 대한 얘기예요. 자, 플라톤의 형상은 모든 사물에 존재하긴 하는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러한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플라톤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아름답다는 인상을 주는 무언가를 볼 때, 자, 이건 진짜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무언가를 볼 때
자, 이 밑으로 가볼게요. 실제로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의 부분적인 반영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아름다움,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꽃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했지만 그 꽃은 여기서 진정한 아름다움의 부분적인 반영만 보고 있다. 여기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바로 아름다움의 형상입니다. 형상의 부분적인 반영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림이나 사진을 볼 때 그 사진이 실제 일부만 포착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우리가 그 눈으로 봤을 때, 와,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봐요. 찍어보지만, 사진 참, 역시 눈이 최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사진이 그 아름다움을 다 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정한 아름다움. 여기 나오죠. 플라톤이 미의 형상이다. 폼이라고 그럽니다. 부르는 것은 특정한 색상, 모양, 크기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자연에서 아름다움의 형상을 발견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어떤 구체적인 그 자연이 그 산이나 호수나 바다가 아름다움의 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분적인 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숫자 5라는 그 예를 듭니다. 자, 그것은 숫자 5처럼 추상적인 관념이다. 뭐가요? 형상이라고 하는 게요. 자, 여러분은 숫자 5의 그림을 파란색이나 빨간색 잉크로 크거나 작게 만들 수 있지만 숫자 5 자체는 그러한 것들 중 어떤 것도 아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5라고 쓰면 이게 5죠. 뭐 이렇게 써도 뭐 좀 약간 삐뚤어졌지만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쓴 이 5가 5의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5라고 하는 건 뭐죠? 이 5개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지 여기 써 있는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5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게 두 번째 예,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예. 첫 번째는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형상을 설명하고 있고, 자, 세 번째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그 도형을 통해서 형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라는 관념을 생각해 보자. 그것은 특정한 색상이나 크기가 없을지라도 당신이 보는 모든 삼각형 속에 어떻게든 존재한다. 자, 선생님이 이런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이게 완벽한 삼각형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볼 때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의 형상, 완벽한 모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삼각형의 형상은 아니에요. 플라톤은 다시 아름다움으로 돌아오네요.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미의 원형, 형상, 이데아 같은 말입니다. 당신이 보는 각각의 모든 아름다운 것 속에 어떻게든 존재한다. 그쵸?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 아름답다는 인상을 주는 것 속에 아름다움의 형상이 어떻게든 녹아들어 있지만, 존재하지만 그 구체적인 아름다움의 대상은 그 아름다움의 형상의 부분적인 반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32번 지문은 자녀하고 부모 사이의 대화에 대한 겁니다. 근데 그 자녀가 지금 조금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어요. 그럴 때 그 자녀랑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할 건지, 계속 이제 굴러가게 할 건지, 여기서 이제 롤링이라는 그런 영어의 표현도 나오죠. 자, 여러분이 감정적인 순간에 놓인,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힘든 그런 순간에 놓인 자녀랑 말을 할 때 대화를 계속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관찰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대개는 더 효과적이다. 자, 관찰 결과를 공유하는 게 뭔지 이제 뒤에 잘 나오니까 이제 같이 보시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왜 슬픈 기분이 드니? 라고 물으면 그녀는 딸이네요. 대답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기 때문에 좀 약간 진짜 좀 좀 어린 애를 얘기하네요. 그녀는 당장에 답이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 이유가 이제 다양할 수도 있죠. 부모님의 말다툼 때문에 슬픔을 느끼거나 또는 극도로 지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는 피아노 연주회가 이제 앞에 다가오는데 걱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린 자녀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답이 떠오를 때조차도 뭔가 지금 슬픈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하찮아요. 너무나 하찮은 이유인데 자,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떠올랐어요. 내가 왜 슬픈지. 그녀는 그 대답이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걱정할 수도 있다. 여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감정을 정당화한다. 자, 감정을 정당화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 무슨 이유라고 해볼까요? 내가 뭐 돈을 1,000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슬퍼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왜 슬프니 해서 엄마 나 1,000원 잃어버렸어. 라고 하면 엄마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그 슬픔을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기 때문에 너무 하찮은 이유기 때문에 에이 그걸 갖다가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1,000원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내 감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감정의 이유로 이 1,000원의 그 분실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괜히 얘기해봤자 이거 비웃음만 받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되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입을 닫아버리겠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속된 질문들이 자녀를 침묵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인지한 것 또는 관찰한 것을 그냥 표현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오늘 너 좀 피곤해 보인다. 내가 연주 얘기했을 때 너 얼굴 찡그렸네. 그랬구나. 자,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관찰한 거 또는 인지한 거를 그냥 표현만 해주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반응을 한번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제 얘기를 하나씩 꺼내면서 결국 대화가 굴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3번은 이제 감정이 이제 속에서 뭔가 감정이 확 일어나면 피부에 이제 땀이 나잖아요. 그렇죠? 어유 땀나 할 때, 뭐 당황했을 때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화가 났을 때 그러면은 이제 땀이 피부에 나면은 그 수분 때문에 그 피부에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기가 얼마나 강한가, 그 전기의 수치를 통해서 감정의 강도를 수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의 피부는 감정에 따라서 전기를 꽤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이 되었을 때 정말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프거나 어떤 강렬한 감정일 때 우리 몸은 땀을 아주 약간 흘립니다. 근데 너무 적어서 이제 우리가 땀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조차 이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땀방울이 나타날 때 우리의 피부는 전기적으로 더 전도력, 컨덕티브라고 돼 있죠. 컨덕티브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땀샘 활동의 변화는 결국 땀이 나는 것은 그 상황에 의식이 별로 관여되지 않은 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땀을 내야지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죠, 땀이. 자,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느낀다면 뭔가 많이 당황스럽다. 그러면 땀이 많이 나겠죠. 그러면 땀샘 활동의 증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이 다음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이는 과학적으로 유용하다. 자, 이렇게 땀이 많이 나서 땀이 많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땀이 난다는 걸 알아차릴 정도로 땀이 많이 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감정적으로 어떤 강렬한 감정 체험이 있다면 그럴 땀이 그렇게 많이 날 정도로 이것은 과학적 관점에서 유용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왜 유용하냐? 우리가 주관적인 마음 상태에 객관적인 값을 부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유용하다. 결국 다시 말해서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유용하다. 의미가 있다. 쓸모가 있다. 있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여러분의 신체가 의식하지 못한 채에 땀을 흘리는지 추적함으로써 그리고 피부를 통해 약간의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감정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땀을 흘리게 될지 이거를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피부에 약간의 전류를 이제 흐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감정적인 상태를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땀이 많이 나면은 이제 그 전기값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땀이 조금 나면은 그것은 무슨 말이죠? 약간의 감정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를 피부에 흐르게 해봤더니 전기값이 50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50의 감정에 변화가 있었구나. 근데 땀이 많이 나서 500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500의 감정 변화가 있구나라고 역추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피부가 전류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를 계산함으로써 방금 했던 얘기죠. 우리는 감정적 강도의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경험을 객관적인 숫자로 바꿀 수 있다. 자, 감정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그건 주관적이죠. 그리고 의식이 동반되지 않은 잠재의식적인 경험이죠. 이걸 갖다가 전기 실험을 통해서 전기를 피부에 통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인 수치, 전기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넘어갈게요. 자, 34번. 34번은 좀 평이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식물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하는 겁니다. 소통을 하는데 그것은 아파서 내는 소통이 아니라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라 그러죠. 자기 방어 기제의 하나의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냄새, 두 번째는 소리입니다. 자, 선생님도 이렇게 이걸 읽어보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지 몰랐어요. 자, 우리가 하는 방식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식물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몇은 냄새를 통해서 자신들의 불만, 디스컨텐트라고 되어 있죠.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잔디를 깎고 난 후에 공기 중에 어떤 냄새가 감돌아요. 저는 그냥 그걸 풀냄새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SOS 신호라는 겁니다. SOS 신호를 보내는 것을 냄새를 통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식물들은 소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 주파수 대역이라 그러죠. 너무 낮은 주파수나 너무 높은 주파수의 소리는 사람이 들을 수 없다 그러죠. 그것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연구자들은 식물학자들이겠죠. 식물이 공경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소리를 녹음할 수 있나 알아보려고 그 식물하고 마이크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고주파수의 딸깍거리는 소리, 클리킹 사운드를 내고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공경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소리가 각각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식물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내는 소리와 잎이 잘릴 때, 아까 그 잔디깎기로 잎을 자를 때 그 잎이 내는 소리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가 그것은 식물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이제 뭐 상처가 나면 아파서 그냥 울거나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 거랑은 그런 종류의 울부짖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뭐냐? 이러한 반응은 살아남기 위한 자동적인 행위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낸다는 거죠. 식물은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주요 목표는 생존이라는 거죠. 냄새와 소리는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도구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35번. 자,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은 관객과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친구나 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글로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글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인공이 있어요. 자,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악당이 있습니다. 악당이 있으면 우리가 주인공한테는 그 긍정적인 감정이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드라마와 그 주인공이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와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악당을 미워하면 할수록 이 드라마를 더 몰입해서 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예요. 자, 이도 저도 아니다. 나한테 뭐 별 감정도 안 일으킨다. 그러면은 그런 인물도 꽉 차 있는 드라마는 사람들이 안 볼 겁니다. 자, 등장인물이 악당과 대비되는 영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어떤 영웅적인 주인공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영웅적인 주인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자, 예술적이고 오락적인 묘사에서 이거는 이제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드라마에서 어떤 예술적인 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약간 재미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 작가가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거는 이제 주인공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공하고 주인공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건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는 뒤에 조금 더 나옵니다. 비극이나 불행이 관객에게서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은 친구거나 아니면 적들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네요. 자, 어떤 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비극을 볼 때 관객들이 뭔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이 주인공, 친구, 진짜 나랑 가깝게 내가 친근하게 느끼는 친구거나 아니면 저 나쁜 놈 하는 그렇게 느끼는 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지 주인공이 비극을 당하고 있을 때는 환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악당, 불행을 당하고 있을 때는 거꾸로 됐네요. 주인공이 비극이나 불행을 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같이 슬퍼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악당이 이 적이 불행을 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박수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두 개 중에 한 명으로 그 관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이야기나 대사나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비극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슬퍼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환호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드라마나 영화나 책의 묘사가 허구적이든 뭐 어떤 지어낸 일이든 아니면은 다큐멘터리 같은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든 간에 주인공은 그 행동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누군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동료나 소중한 협력자가 돼야 된다. 뭐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나 혹은 그렇게 이제 영어로는 would be라는 표현 쓰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될 존재라고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인공과 관객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봤을 때, 저 사람, 나한테 진짜 핵사이다와 같은 그 감정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나의 동반자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자, 폭력적인 액션, 영화를 보게 되면, 흔히 관객들에서 반응을 거의 이끌어내지 않는 비중이 적은 등장인물들, 뭐 수많은 조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부수적인 죽음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죽음들, 막 액션 영화 보면은 막 이 추풍 낙엽처럼 막 엑스트라들 쓰러지잖아요. 그런 거는 감정이입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왜 그러죠? 그 조연들은 우리와 친구거나 또는 적이라고 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관객은 협력자 또는 적들 중 하나로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이 등장인물, 주요 등장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엑스트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공이거나 악당이거나 이런 주요 등장인물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나의 협력자구나. 저 사람은 진짜 악당이고 적이야. 라고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감정적으로 연관이 된다. 그래야지 드라마나 영화나 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36번은. 자, 동물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동물은 과연 생각은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자, 개념이 없어도 이미지로 사고할 수 있다. 동물은 그렇게 돼 있네요. 자, 개념은 뭐죠? 뭐 나무가 있다. 뭐 나무의 개념이 뭡니까? 자, 나무는 아래 뿌리가 있고 뭔가 그 영양분을 받고 자라서 줄기와 가지와 잎을 내는 어떤 그 생물, 이게 나무의 개념이죠. 그런 개념을 동물들이 몰라도 이미지로 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적어도 일부 동물은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고할 수 있다. 자, 언어가 부족하다. 동물들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충분한 언어 구사가 안 돼도 사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사고의 어떤 형태는 비개념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동물들이 사고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떤 사고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비개념적으로도 사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그 비개념적으로 사고하는 녀석인 한 다람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다람쥐가 지금 한 나뭇가지에 서가지고 그 앞에 있는 나뭇가지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다람쥐는 나뭇가지나 나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저 나무를 뭐라고 정의할까? 나뭇가지는 이런 개념적인 그 생각이 필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뭐가 필요하냐? 다람쥐가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다람쥐가 다양한 경로를 상상하고, 자, 직선으로 갈까? 뭐 곡선으로 돌아갈까? 자,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상상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나무에 대한 생각 지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각 지도는 이미지랑 같은 개념이죠. 생각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개념이 없어도 어떻게 여기서 저기로 뛰어넘지? 라고 하는 이미지 또는 그러한 그 생각의 지도, 계획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념이 없어서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람쥐가 이 사고의 구체적인 형태를 위해서는 이 사고의 구체적인 형태는 뭐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 없다. 여기서 그것들은 개념을 얘기하죠. 자,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동물은 개념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하려면 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동물이 사고할 수 있다. 동물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자, 동물도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려면 자, 두 가지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동물들이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건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뭘까요? 어떤 특정한 능력이라는 게 바로 개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개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그 동물이 개념을 갖고 있다. 무슨 소리니? 동물도 개념을 갖고 있어라고 말하려면 첫 번째는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 능력, 다시 말해서 개념을 쓸게요. 자,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개념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개념 사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두 개를 다 보여줘야지 동물도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관절 연골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 요거 그 포인트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관절 연골 안에는 윤활렉이 있어요. 자, 윤활렉이 있어서 그 윤활렉이 연골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관절 연골이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관절하고 이 무릎 관절을 생각해봐요. 관절하고 관절 사이에 연골이 있죠. 말랑말랑한 그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 안에는 그 액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액체가 그 관절이 운동하면서 그 액체가 연골 안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연골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그 스폰지를 물에 담그면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스폰지를 꺼내가지고 짜면 거기에서 그 물이 다시 흘러나오잖아요. 압착하면.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를 이제 사용해서 걸을 때 만약에 오른 다리다 그러면 오른 다리를 이렇게 디디면 그 관절에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던 관절액이 이렇게 짜면 나오듯이 압착이 돼서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발을 들면 압력이 사라지죠. 그러면은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밖으로 나갔던 관절액이 다시 안으로 싹 이렇게 빨려 들어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있을 때를 이제 대비하는 거죠. 그 다음 걸음을 대비하고 머금고 있다가 압력이 딱 가해지면 이게 밖으로 싹 나오면서 관절들이 이렇게 서로 딱딱하게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해봅시다. 연골은 관절의 건강한 기능에 매우 중요하죠. 자, 특히 그 관절이 당신의 무릎처럼 무게를 지탱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 연골이 있어야 관절이 건강해지는 거죠. 안 그러면 딱딱한 뼈끼리 부딪히니까요. 당신이 길을 걸으며 왼쪽 무릎의 내부 작동 방식을 한번 들여다본다고 상상을 해봐라. 자, 지금 뭔가 그 걷고 있는 사람의 안을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체중을 옮길 때, 자, 그러면은 그 압력은 또 체중은 오른쪽 다리로 이동하면서 왼쪽 다리는 이렇게 들죠.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위에서 내리누르는 압력이 거의 없잖아요.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러면 당신의 왼쪽 무릎의 압력이 풀립니다. 그러면 왼쪽 무릎의 연골은
스폰지가 물에 담겼을 때 액체를 흡수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윤활액을 흡수합니다. 아까 선생님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당신이 또 다른 걸음을 내딛어 체중을 다시 왼쪽 다리로 옮기면, 자, 지금 이렇게 흡수가 돼 있는 그 윤활액이 압착이 되면서, 왜 압착이 되죠? 디딜 때 위에서부터 체중이 쫙 전달이 되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 압력 때문에 그 연골액이 압착이 되면서 연골 밖으로 이제 삐져나가겠죠. 자, 이러한 윤활액의 연골 안팎으로의 압착은 연골이 걷는 것에 반복적인 압력이 부서지지 않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38로 넘어갑니다. 이 38은 참 재밌는 글이에요. 사실은 선생님은 물론 많은 또 선생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이 지문 하나하나마다 너무 재밌고 또 의미 있고 또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험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즐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이 지문을 대한다면 기왕에 하는 공부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이들에 대한 얘기네요. 또 아까 그 아이 얘기 어디 나왔었죠? 그 아이들이 감정적인 순간에 그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 그거 나왔었죠. 자, 아이들이 또래와의 놀이에서 순서를 지키며 도덕성 또는 공평성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이것은 이제 피아제라고 하는, 피아겟이 아닙니다. 피아제라고 하는 교육학자죠.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이론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다르게 생긴 두 개의 컵에 잔에 담긴 그 물의 부피에 대한 비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아제는 똑같은 양의 물을 키가 크고 폭이 좁은 유리잔 1번, 그 다음에 2번은 넓은 유리잔,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유리잔에 넣은 다음에 아이들이 두 유리잔을 비교하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6세 또는 7세보다 어린 아이들은 애기들이네요. 그죠? 6, 7세 보다 어린 아이들은 키가 크고 폭이 좁은 유리잔에 물이 더 담겨 있다, 더 많이 담겨 있다고 되게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양의 물인데 조금 이렇게 길쭉한 유리잔에 담겨 있는 물이 더 부피가 더 많다, 물의 양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더 이게 높아 보이니까 수위가.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컸을 때 정도 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무튼 준비되어 있을 때 그들은 물이 든 컵을 갖고 놀면서 부피의 보존을 스스로 알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두 컵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제3의 컵에 이렇게 따라 보는 거죠. 이 컵이랑 이 컵에 두 개를 따로따로 따라 봤더니 저기 물의 양이 똑같네. 이렇게 서로 이 컵 저 컵으로 옮겨 보면서 이게 더 양이 더 다른 게 아니라 양이 같았구나라고 뭔가 아이들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됐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스스로 알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피아제는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는 그런 물잔에 대한 이해와 같다.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도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같은지 그게 이 지문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그것을 타고났거나 혹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서 직접 배운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것은 도덕성에 대한 이해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자, 이런 그 도덕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얘기해줘서 배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self-structed, 스스로 구성해낸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유리잔을 가지고 놀면서 부피의 보존을 그
그 개념을 알아냈던 것처럼 말이죠. 부피는 어떤 유리잔에 담든지 똑같다라고 하는 게 부피의 보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도덕성도 스스로 알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아내느냐? 예를 듭니다. 게임을 순서대로 돌아간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게임에서 너 한 번, 나 한 번. 공평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는 것은 물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물을 부는 것과 똑같다. 아하. 저렇게 차례를 지키니까, 순서를 지키니까 게임이 잘 되는 거구나. 공평함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게임을 하면서 터득한다는 거죠. 일단 아이들이 5세 혹은 6세가 이르면 함께 게임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어떤 가르침보다 공평함에 대해서 배우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잔에서의 그 물의 부피의 보존과 도덕성 또는 공정함을 순서를 지키면서 스스로 배우는 것, 같은 방식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을 다루는 지혜. 열은 그 열기죠, 열기. 히트입니다. 그 날씨에서의 열기를 얘기해요. 더위. 자,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위를 어떻게 다루고 시키죠? 에어컨 가지고 하죠. 거의 100%입니다. 자, 옛날에 하지만 이 열을 다루던 많은 지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이제 잊혀져 버렸다라고 하는 약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담은 글이 되겠습니다. 자, 냉방 설비, 에어컨디셔닝이죠. 부상은 더 인기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부상이라는 거죠. 자, 에어컨디셔닝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에어컨이 떠오르게 된 것은 부상, 밀폐된 구조물의 설계를 가속화했다. 자, 지금 에어컨을 틀면 다 문 닫아라 하죠. 빌딩을 이렇게 밀봉을 시킵니다. 밀폐를 시켜요. 그래야지 에어컨디셔닝이 효과적으로 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밀폐된 구조물, 바로 이제 밀폐된 구조물이 현대의 그 빌딩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을 가속화했는데 그곳에서 건물의 유일한 공기의 흐름은 냉방 설비 장치의 여과된 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공기 통로는 뭐죠? 에어컨의 배관이죠. 뭐 실외기, 우리 이제 실외기라고 하죠. 실외기가 밖에 있고 여기를 통해서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필터, 공기를 여과를 시켜야 되니까 여과된 배관이라고 그랬어요. 공기를 걸러내는 장치를 가진 배관. 하지만 꼭 이러한 방식일 필요는 없다. 자, 많은 다른 방식이 있다. 우리는 그 에어컨만이 열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 시실리, 이탈리아에 있죠. 그 다음에 마라케시, 아프리카인데 제가 아프리카인 것 같아요. 제가 까먹었습니다. 어디 이제 확인해 봤는데 테헤란, 여기 이란의 수도죠. 자, 당신이 어디에 있든 더운 기후에 있는 오래된 아무 건물이나 한번 살펴봐라는 거죠. 자, 그 당시 이 오래된 건물들을 지었던 건축가들은 자, 뭐의 중요성을 이해했냐면은 그늘, 공기의 흐름, 밝은 색상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자, 뭐 그늘이 지는 곳에 지었겠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지었겠죠. 그 다음에 밝은 색상으로 지었겠죠. 그래야지 그 햇빛을 반사해내서 실내가 좀 시원하잖아요. 그들은 시원한 산들바람을 잡아두고 오후에 가장 혹독한 열기를 막을 수 있도록 건물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남향 하면은 뭐 여름에 시원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따뜻하고 그들은 공기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 두꺼운 벽과 흰색 지붕과 문 위에 채광창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지었다. 그 서양에 보면은 그 들어가는 문 위에 이렇게 그 바람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이제 그 안전상 닫아 놓지만 이 위에 창은 이제 열어서 밖에 공기를 들여올 수 있는 그러한 건축 양식이 있었던 거죠. 투싼, 여기는 미국의 애리조나에 있죠. 투싼에 진흙 벽돌집에서 몇 분을 보내봤거나 또 세비야, 이게 스페인의 도시죠. 세비야의 좁은 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건설 방법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열을 다루는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축적된 방법에 대한 이 모든 지혜. 자, 좀 어렵네요, 말이. 말이 길어요. 자, 수세기에 걸쳐서 축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축적됐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 앞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거 있었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뭐 건물의 방향이랄지. 자, 이런 모든 지혜는 너무 자주 무시되고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냉방 설비, 에어컨디셔닝은 개인적인 편안함을 위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망각의 기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무시한 그러한 결과로 나온 기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사고에 대한 얘기인데요. 비선형적인 사고가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선형적 사고 또는 선형적 과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선형적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 linear라고 하는 거죠. 라인의 형용사형입니다. 그 선의라고 하는 거죠. 직선적인 선의. 자, 이 선형적인 사고는 그냥 쭉 직선입니다. 무조건 1 다음에 2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3이 나와야 되고 논리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비선형적인 것은 곡선일 수가 있어요. 1 다음에 뭐 5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다시 또 2로 갈 수도 있고요. 약간 비논리적인 것 같지만 피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비선형적인 사고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룰 때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런 비선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떤 발명품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 어떤 발명품이 있습니다. 발명품이 나왔어요. 근데 이 발명품이 뭔가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발명품 가지고는 이제 뭔가 그 기존에 새롭게 뭔가 발생한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발명품이 가진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나가려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한다면 저항이라고 하는 벽돌벽에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뭔가 잘 안 풀리고 그 저항이라고 하는 벽돌벽, 약간 은유적인 표현을 썼죠. 뭔가 문제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는 이제 선형적 과정입니다. 자, 선형적 과정은 첫 번째 논리적인 사고다. 우리는 추론 능력을 활용한다. 추론. 자,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뭐 보통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표적인 이제 선형적인 과정이죠. A가 B고 B가 C니까 그래 A는 C지. 자, 이는 우리가 알고 있거나 경험해 본 영역에서 작업할 때는 잘 작동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작업할 때는 선형적인 논리나 선형적인 과정이 잘 먹히지만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 관점을 다뤄야 될 때 이 선형적인 사고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면에 창의성, 뭔가 있는 논리대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은 정의에 따르면 기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적용,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의 구상을 포함합니다. 자, 전부 다 새롭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있는 것을 가지고 논리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뭔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관점을 끌어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선형적인 방식의 사고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는 법, 즉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가장 효과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선형적인 방식은 바로 창의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등식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문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 다음에 선형적인 방식은 뭐다? 논리적인 방식이다. 여기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선형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면 보수적이 된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만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보수성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되고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계속 떠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 나물의 그 밥. 있던 것만 갖고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바로 그것이다. 있는 것만 가지고 그 문제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바로 내가 원하지 않던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한글을 내용을 한번 쭉 봤는데, 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여러 번 한번 들어보면서 시간이 되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그 영어 이해는 물론 그다음에 단어들도 암기가 훨씬 더 쉽게 되는 걸 아마 여러분 뭐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모의고사 내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